자, 식사했습니까? 지금은 금요일 날 저녁 약간 늦은 시간입니다. 식사하고 저 편한 마음으로 두 번째 둘째 주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힘내서 마지막 둘째 주 동영상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대한 내용 다루고 선천 면역에 대한 관련 기전들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좀 더 선천 면역의 매개 분자라든지 또 이어서 염증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면역 매개 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미생물 펩타이드, 뭐 앞에서는 이제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6개에서 한 59개 뭐 짧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양성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기전은 세포막 파괴하고 DNA, RNA 또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들 각각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디펜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호중구에서 생성하고 대장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사멸하는 이런 항미생물 펩타이드를 릴리즈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급성기 반응 단백질, acute phase response에서 보통 어떤 미생물 감염 시 이 급성기 반응 단백질의 농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CRP, C response protein 또는 만노스 결합 렉틴 하고 보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선천면역 매개 분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사이토카인인데요. 급성 또는 만성 염증 반응 유발을 하고요. 그래서 뭐 IL-1, TNF-알파는 대표적인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고 뭐 각각의 어떤 사이토카인에 대한 기능들은 앞으로 이제 다른 챕터에서 사이토카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례로 IL-12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성 TH1 세포로 분할 촉진을 하고요. TH1, TH2 세포가 있는데 TH1 세포의 어떤 밸런스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맞춰주겠다는 거고요. 인터페론 알파 베타는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 효과가 있고, 그다음 인터페론 감마 이건 대식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는. 그래서 각각의 사이토카인들이 염증 유발 시 분비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 케모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카인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범주로서는 사이토카인이 크고 그 아래에 이제 케모카인이 들어가기 있는 거죠. 90에서 1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토카인 중에 케모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세포 부착 주화성, 백혈구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케모카인이라고 이제 주화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케모카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 시스템이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모카인의 수용체는 공통적으로 GPCR, G 단백질 수용체 그룹에 속하고 예를 들어서 CCR, CXCR 이런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방금 얘기했던 항미생물 펩타이드에 대한
잘 정리된 건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디펜신이라는 어떤 펩타이드들이 세균에 대한 세균을 킬링하는 효과도 있고요. 뭐 마가이닌, 세코핀, 뭐 스피니게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는 것 있고, 그다음 개구리, 뭐 누에, 초파리, 흰개미 이런 것들이 다 선천 면역에 관련된 항미생물 펩타이드고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뭐 특히 뭐 개구리에서 나오는 어떤 펩타이드는 세균이나 진균의 효과가 있고, 누에에서 나오는 것, 뭐 초파의 흰개미, 각각에 대한 어떤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항미생물 펩타이드를 시크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질 분자, 뭐 매개 분자 중에서 선천 면역 매개 분자 중에서 지질 분자는 생화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약물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 인지질, 포스폴리피드 분해 효소, 그래서 포스폴리페이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A1, A2, C, D라는 포스폴리페이즈가 있는데 PLA2죠. 아라키도닉 애시드. 그럼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빠지고 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라이소 플레이틀릿 액티베이팅 팩터가 되고, 이건 결국 나중에 이제 PA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AF 같은 경우는 플레이틀릿 액티베이팅 팩터는 혈소판을 활성시키는 데 관여가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인지질 분해 요소에 빠져나온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류코트리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을 생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류코트리엔은 뭐 다음 장에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LTB4, CDE4를 만들게 되고요. LTCDE 같은 경우는 시스테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low Reacting Substance of Anaphylaxis SRSA라고 해서 혈관 평활근 수축, 스무스 머슬 수축하는데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LTB4는 호중구에 대해서 강력한 주화성이 있어서 염증이나 염증 반응 시 제일 먼저 혈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호중구인데, 이 호중구를 빠져나오게 하는 미디에이터가 LTB4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프로스타글란딘은 이제 혈관 투과성과 혈관 확장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트롬복산 같은 경우는 뭐 혈소판 응고와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 포스폴리피드, 포스폴리페이즈 A1, A2, 일반적으로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잘려지는 것은 포스폴리페이즈 A2에서 잘려지고요. 크게는 이제 리폭시게네이즈 루트, 그 다음에 사이클옥시게네이즈 루트로 나눠지고, 먼저 사이클옥시게네이즈는 앞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예방이나 독성학에서 콕스1과 콕스2에 의해서 작용이 돼, 각각의 차이점은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프로스타글란딘, 뭐 스트롬복산, 뭐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스트롬복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틀릿 어그리게이션에 관여가 되고, 그다음 프로스타글란딘, 여러 종류의 프로스타글란딘 가정이, 예를 들어서 혈관 확장이라든지 뭐 가스트릭 뭐 사이트 프로텍션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반면에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출발해서 리포스게네이즈 엔자임에서 LTA4를 만들고요.
LTB4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키모텍시스 아까 호중구에 대한 주화 성을 나타내는 미디에이터로서 알려져 있고요. CDE4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SRSA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폐의 컨스트릭션에 이제 관여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이제 인플라메이션인데요. 면역 반응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급성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급성이나 만성이 됐을 때 이게 질환으로 이제 발전이 되니까 염증 반응이 기본적으로 어떤 감염에 대한 저항의 또는 면역 반응의 한 일종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이게 만성이나 또 급성을 강하게 반응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질병 질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5가지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디마, 부종, 발적, 열, 통증, 기능 상실 이런 어떤 5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게 상처가 났어요. 감염이 되고 그러면 백혈구에 그러니까 블러드 혈관을 지나다니는 백혈구가 감염된 조직으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자 매개체, 염증 매개체를 분비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작용세포들이 이동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화학 주성 물질, 화학 주성 물질이라는 것은 아까 뭐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보체 활성 부산물, 엠포밀 메사닌 같은 여러 가지 것들, 뭐 여기에 추가하자면 아까 리피드 관련 아라키동 애시드, 유도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학 주성 물질에 의해서 호중구의 표면 결합이 결국은 인테그린을 활성을 하고 그다음 혈관 내피세포 어차피 혈관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혈관 내피세포의 아이캠 좀 이따 부착 물질이죠. 부착 물질이 결합을 해서 감염된 조직으로부터 조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은 염증 반응과 관련된 혈액 내에서 염증 반응과 관련된 매개체들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다음에 이것처럼 호중구나 백혈구들이 이동하는 것의 종합적인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혈액 내에 있는 면역 세포들,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포 부착 분자의 발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셀 어드히전 몰레큘이라고 하고 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구가 조직 세포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혈관 내피 세포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혈관 내피 세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면역 세포들의 조직 내로의 이동을 막거나 또 통과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백혈구 특유적인 세포 부착 분자가 발현이 되고 혈관을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혈관 내 유출 엑스트로베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혈구의 혈관 부착 분자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내피세포도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셀렉틴군, 뮤신군, 인테그린, 그다음 면역 글로불린, 부착 분자군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눠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셀렉틴군이라고 해서
셀렉틴에 대해서, 셀렉틴이 뭐 하는 거죠? 셀렉틴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 렉틴이라는 것은, 렉틴이라는 것은, 당을, 카보하이드레이트 인지하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보통 렉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 단백질, 팸이라는 것은 당 단백질이면서 이제, 어, 당을 인지하는 것들은 이제 셀렉틴군이고, 이제 종류는 L, P, E인데 각각 이제 발견된 곳을 따서 이제 붙인 거고요. L 타입의 셀렉틴은 백혈구에서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P하고 E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틴이라는 것은 당 구조를 리간드로 인식하여 탄수화물에 이제 결합을 한 단백질을 우리가 렉틴, 그래서 셀렉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인테그린은 세포와 세포 또는 세포와 기질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어떤 단백질이고요. 기본적으로 헤테로다이몬, 이종 일양체로 구성, 알파, 베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의 어떤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은 RGD 서열을 가진 단백질. RGD는 이제 아르지닌, 글라이신, 그 다음에 아스파르티게이시드가 이런 서열을 가진 단백질, 파이브로넥틴, 비트로넥틴과 결합하는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글로불린 부착 분자군인데요.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 캠스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면역글로불린과 유사한 도메인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이 되고, 이거는 이제 인테그린 분자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와 백혈구 또는 호주구, 백혈구나 또는 다른 어떤 면역세포하고 인터랙션에 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우신 유사군은 예를 들어서 당이 많은 것, 뭐 CR-류스,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많이 붙어 있고 세린과 스리온이 풍부한 단백질을 이제 뮤신 유사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셀렉틴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면역 글로불린 부착 분자군은 인테그린 분자들과 결합하고, 뮤신 유사군은 셀렉틴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셀렉틴이라는 것은 카보하이드레이트와 결합할 수 있는,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라서 셀렉틴과 뮤신 유사군이 결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착 분자들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결국 내피세포를 통과해서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혈관 외 유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혈관 유출은 우리가 캔서하고 비슷한데요. 캔서의 전이 과정과 비슷한데, 구르기, 그다음 정자 부착, 혈관 내벽 통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르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셀렉틴과 뮤신 유사군과의 인터랙션. 근데 이거는 이제 부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롤링을 하게 되는 거죠. 부착력이 강하면 거기서 정지를 할 건데, 정지와 부착은 인테그린과 아까 면역 글로불린 부착 분자가 되면서, 이거는 또는 인테그린이나 아이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IL8과 IL8 리셉터하고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면서 앞에서 롤링 하다가 어떤 감염된 부분, 이런 상처된 부분에 정지와 부착이 되고, 결국은 이 백혈구가 혈관 내벽을 통과해서 그 부분으로, 그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가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반의 첫 6시간에 제일 최고조고요. 그 다음에 호중구는 이제 골수를 떠나 혈류를 순환하다가 예를 들어서 감염되거나 상처가 있는 곳에서 어, 내피세포를 지나서 조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이제 급성 염증 매개 물질에 의해서 셀렉틴의 이제 발현이 증가가 되고, 이 셀렉틴은 결국은 뮤신 유사군과 인터랙션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핵구의 혈관 내 유출은 초반에는 호중구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는 이제 단핵구가 감염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보체의 보체 수용체를 통해서 감염 부위로 이동합니다. 그 말은 단핵구에 보체 수용체가 있어서 보체와 결합을 해서 감염 부위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동된 단핵구는 모노사이트는 그 표적 부위에서 이제 대식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미생물을 탐식을 하고 포식을 하고 이제 제거하는데 기여를 하겠죠. 자, 세 번째는 임파구에 대한 내용인데, 임파구는 어차피 임파구는 혈관과 림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비장이나 또는 어, 림프절에 체류하는 림프절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혈관에 유출이 되고, 그런데 똑같은 기전으로 유출이 되지만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임파구, 예를 들어서 작용 임파구, 기억 임파구, 미성숙 임파구들이 각각 조직으로 이동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직, 거기서 만들어진, 거기서 항우를 처음 만난 곳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조직 근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 그래서 이걸 호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호중구나 단핵구하고 다른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아주 잘 우리가 염증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처가 났고요. 상처와 동반된 미생물이 감염이 됐을 때 혈관에서 이런 보체 등 항미생물, 뭐 삼출물이 이동을 하겠죠. 이거는 뭐 혈관의 투과력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롤링하고 정지 부착한 다음에 혈관의 유출로 이제 백혈구가 빠져나가게 되고, 일부 이제 호중구나 그다음 모노사이트가 이제 여기서 되면 이제 매크로파지가 되고, 그다음 수진 세포도 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미생물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기전을 나타내겠죠. 자, 이 순서 좀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관의 유출, 엑스트라베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루기와 관련돼서 백혈구와 어, 셀렉틴하고 뮤신, 뭐 루이스 단백질하고 인터랙션이 하고, 요 인터랙션은 약해서 롤링을 하게 될 거고, 감염 부위 근처에 발현이 되는 아이캠과 그 다음에 인테그린과 인터랙션이 되고, 그 다음에 IL8과 IL8 수용체가 인터랙션 되면서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감염된 조직이 감염 부위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케모카인이나 보체, 그러니까 주화성이 된 거죠. 프로스탈란딘, 류코트린들이 이제 다 관여가 되고, 혈관의 확장이라든지 또 혈관의 투과성 같은 것 다 관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인 그림은 시아르 루이스에 대한 어떤 그림을 하나 붙여놨으니 참고 해 주기 바랍니다. 자, 혈장률의 염증 인자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서 얘기한 거 외에 혈장에서
그러니까 블러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 소개하고 이제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혈장률의 염증 인자들이라는 것은 각각의 키닌기 계통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혈액 응고 인자인 하게만 팩터 12번이죠. 12번에 그래서 조직 손상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시작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이 혈장 응고할 때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 연쇄 반응 후 브레디키닌을 생성하고 그리고 혈관 확장이 되면서 통증 유발하는 이런 기전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혈액 응고계,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액 응고계가 활성화되고 뭐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 또 피브리노펩타이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브리노펩타이드죠. 피브리노펩타이드는 혈관 투과성과 호중구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런 염증과 혈장률이 염증 인자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혈관의 확장이라든지 혈관 투과성, 호중구가 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브린 분해계라는 것은 피브린 응고체가 제거되는 과정 중에서 이 생기는 이제 염증 인자들인데요. 플라스민에 의해서 피브린 응고체 분해가 되면 그 분해된 응고체가 호중구의 조화성 물질로 작용이 돼서 호중구가 블러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체계, 그 전형적인 경로, 클래시컬, 그다음 비전형적인, 이건 나중에 이제 보체계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C3A와 C5A, 아나필라톡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체계의 보체계를 담당하는 뭐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비만세포의 탈과립화 유도를 하면서 히스타민 유리를 하는 그런 어떤 인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염증 반응의 단계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조직 내, 또 혈장 유래계, 그 다음에 주화성에 미치는 것들, 뭐 아라키노에시드부터 출발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염증 유발 물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을 이제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원래 국소적 염증 반응은 조직 손상을 제어하고 조직 치유에 필요한 기작이라 해서 베니피셜한 이펙트예요. 좋은. 그래서 뭐 여기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종, 열, 발작, 통증, 기능 상실에 대한 것 말고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신적 급성기 반응, 전신 반응의 만성이 이제 위험한데요. 발열이 되고 불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C 반응 단백질 CRP, C 리스판스 프로테인의 증가가 되면서 이제 좀 병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만성염증이 되면, 이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염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런 어떤 면역계의 제거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일부 미생물에서 유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식세포는 계속 축적이 되고 활성화되는 게 이제 이 만성염증의 공통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항염증제를 보면 요 국소적 염증 반응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별 문제는 안 되는데요. 자연 치유가 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게 되는데, 전신적이라든지 만성염증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료법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드는 것은 항체 치료법이죠. 결국은 뭐냐면 블러드 내 혈관에 있는 백혈구가 감염된 조직,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곳으로 어, 엑스트라베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구르기, 정지 부착, 그 다음에 조직으로 이동,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착 분자의 활성을 억제하면 감염 부위로 이 백혈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그린에 대한 뭐 항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인테그린 항체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인테그린, 뮤신, 아이캠 같은 인터랙션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정지나 부착을 저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혈관 외 유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항체 치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콜티코스테로이드.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는 임파구의 증식 또는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 반응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펙트가 있어요. 알카파비의 전사를 증가하는 거죠. 어, 생활에서 잠깐 언급이 됐을 건데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NF-카파비의 활성이에요. 근데 NF-카파비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보면 NF-카파비가 핵으로 세포질에서 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알카팝이랑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포질에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이나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알카파비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디그레데이션을 통해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거가 되면 NF-카파비가 사이토졸에서 해제가 되고 얘가 뉴클리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NF-카파비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해서 다양한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또 염증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전사나 번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주게 되면 아이카파비 전세를 증가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NF-카파비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세포 활성 관련 유전자 또는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써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콕스 억제제죠. 콕스 억제제. 근데 이제 콕스 억제제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이 증가되거나 뭐 해서 지금은 판매가 취소가 되어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콕스 1과 콕스 2의 범 이니비터가 아니고 콕스 2의 스페시픽 이니비터를 썼는데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일단은 거기서 사용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가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음, 칵스2 스페시픽 이니비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지금 많이
그 부분을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국소적 염증 반응을 이제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조직 손상이 일어났어요.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는 미생물이 내는 프로테인과 또 보체 활성화가 되면서 뭐 C3에 C5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비만세포 활성화가 되고 비만세포 활성화가 되면 이제 히스타민 릴리즈가 되면서 다시 이 히스타민은 혈관 확장이나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게 되죠. 이런 어떤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보체 활성화된다는 건 C3, C5, 그러니까 C3 단백질, C5 단백질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프래그먼트 자체가 이제 비만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손상이 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미생물이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대식세포에서 나오는 아라키노 애시드가 릴리즈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라키노 애시드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고 또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들이 릴리즈가 되겠죠. 그러면 혈관 확장이나 뭐 혈관 투과성 증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혈구의 혈관 외 유출이라는 걸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서 있는 혈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염증 유도 인자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키닌계라든지 응고계 뭐 피브린 분해계가 활성화되는데 뭐 키닌계는 브래드키닌 응고계는 피브린 그다음 피브린 분해계 활성인 플라스민을 통해서 다시 혈관 확장하고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어떤 염증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선천 면역과 관련돼서 염증 포함해가지고 쭉 살펴봤고 선천 면역과 관련된 리셉터 또 신호 전달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층까지 했고 3장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항원과 항체 그 다음에 적응 면역과 관련된 B셀, T셀 직접적으로 이제 들을 정도로 B셀, T셀의 분화 그리고 어떻게 항원을 탑재를 하고 그 탑재된 항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2주 동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실제 강의실에서 했던 내용들 전달이라든지 또 이런 발표 스킬이 아직도 어색한데 얼마나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테크놀로지가 지금 상황에서 보급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몸은 피곤하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연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실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대면 없이
카메라 앞에서 쓴다는 게 겁도 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부분에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유튜버로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 3장까지 면역학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 보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빠지니까 한 시간 보통 제가 5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한 2시간 분량의 강의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40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대화를 나누고 또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유행을 보면서 면역학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일단은 뭐 매체라든지 또 실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들 잘 없었고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기전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고 또 이런 어떤 전파력 또 유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의사분들이 나와서 증상이 어떻고 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저질환은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성들, 라이프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는 데가 없고 왜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왜 기저질환 사람이 어, 위험하고 또 왜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 또 너무 많이 알아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많이 안다는 것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보다도 그 위험성에 대한 어떤 그 매일 반복되는 뭐 치사율 또 어디가 감염됐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정보가 과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무지에서 오는 대처 방안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나노미터인데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안전한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도 침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얘가 침으로 싸서 얘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 그거는 실제 해본 사람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일단 비말로 묻었던 바이러스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위험의 요소는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침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동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바이러스는 이렇고 그 전에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위험하지는 않고 일단 건강한 사람들은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기로 생각이 든다라는 어떤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이 왜 손을 씻어야 되고 왜 어, 손세정제가 왜 효과가 있고 또 그냥 단순한 씻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을 뿐이지 왜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방어 대책이 되며
또 온도가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대생들은 많이 잘 알겠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라든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과도하게 공포감에 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면역학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세상에 어떤 돌연변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돌연변이, 또 신종 바이러스. 사실 뭐 멋지게 신종이지만 사실 돌연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돌연변이라는 게 우리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바이러스 입장 생명체라 보면 바이러스가 서바이벌을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 면역학의 이런 학문적인 접근법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라든지 또 실제로 배웠던 내용들을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졌던 어떤 의문들, 질문들을 약사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의사분들이 사실 이 생명체 바이러스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테일한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방역이 어떻고 치료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어,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좀 시간이 되면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또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 분량을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도전이고요. 나중에 강의실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좋은 강의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유튜브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았고요. 일단 여기서 좀 많이 다루지 못했던 제가 일단은 서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약간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미진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차제 이런 부분은 제가 부족했다 생각이 들면 다시 정리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